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예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혼인 서약을 앞둔 신부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이번엔 제대로 물었어. 결혼식장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제보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파혼을 넘어선 복수극으로 이어졌고 그 중심엔 아버지의 날카로운 직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의 CEO인 윤상도가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인상을 쓰면서 수염을 깎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가볍게 생각할 일도 아닌데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죠. 어젯밤 아들 호진에게서 온 전화가 계속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 내일 여자친구 소개시켜 드릴게요.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순간 상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8이니까 결혼할 나이는 맞는데 언제부터 여자친구가 있었는지도 몰랐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아들은 항상 일에만 매달려 있다가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낸 거죠. 오후 2시 호진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상도와 부인 미경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호진의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아빠 들어왔어요. 최서윤이라고 해요. 서윤은 키가 165cm 정도로 적당한 편이었고 검은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한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작은 크로스백을 들고 있었어요. 미경이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았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호진이가 항상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해줘서요. 아, 정말 예쁘고 점잖하네. 우리 호진이가 어디서 이런 예쁜 아가씨를. 서윤의 자기소개는 완벽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대기업 마케팅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한다고 했어요. 30살이라고 하니 호진보다 2살 많았네요. 말투도 공손하고 웃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는 미경이 아침부터 준비한 갈비찜과 나물들로 상을 차렸어요. 서윤은 젓가락질도 예쁘게 하고 어르신 먼저 숟가락을 드시라며 기다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화 중에 서윤이 웃을 때마다 목 언저리에 작은 점이 보였는데 왠지 상도는 그게 자꾸 신경 쓰였어요. 두 분 지금 언제부터 만났어요? 상도가 물었습니다. 사실은 지난달에 선배 소개로 만났는데 워낙 잘 맞아서요. 호진이 대답했어요. 한 달? 상도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한 달밖에 안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서윤 씨 집안은 어디세요? 저희 부모님은 수원에 계시고요. 저는 혼자 서울에서 원룸 얻어서 살고 있어요. 모든 답변이 무난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상도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서윤이 대답할 때마다 미세하게 시선을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가족 얘기를 할 때 말이죠.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면서 상도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서윤 씨는 호진이를 어떻게 생각해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호진이 오빠는 정말 착하고 책임감도 강해요. 회사에서 인정도 많이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 성격이 털털해서 제가 좋아해요. 답변은 완벽했지만 상도는 뭔가 짜여진 대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호진을 바라볼 때와 상도 부부를 바라볼 때가 확연히 달랐어요. 호진에게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상도 부부에게는 어딘가 계산적인 눈빛이 보였거든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서윤이 돌아간 후 상도는 호진을 불러 앉혔습니다. 호진아, 결혼은 중요한 일이다. 충분히 생각해 봐야지. 아빠, 걱정 마세요. 서윤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나이가 이제 30이 가까워지는데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놓치고 싶지 않아요. 호진의 눈빛은 진지했고 결심이 굳은 것 같았습니다. 상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상도는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미경이 자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죠.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눈빛에 진심이 담긴다고 했는데 서윤의 눈빛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 호진은 순진한 편이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만 몰두하다 보니 연애 경험도 적었고 여자를 보는 눈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상도는 더 걱정이 되었죠. 혹시 서윤이 아들을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반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호진은 또다시 상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윤과 함께 식사를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상도는 내심 기회라고 생각했죠. 서윤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장소는 송파구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호진이 예약해 놓았는데 1인당 5만 원이 넘는 곳이었어요. 상도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언제부터 이런 비싼 곳을 예약할 정도로 경제관념이 바뀌었나 싶었거든요. 서윤은 이전에 만났을 때보다 더 화사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샤넬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고 손에는 새로운 에르메스 스카프를 메고 있었어요. 상도는 마케팅 과장의 월급으로 이런 명품들을 살 수 있나 궁금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얘기가 있어서 모셨어요. 서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호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보더니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빠, 저희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다음 달 28일로요. 미경은 깜짝 놀라 젓가락을 놓쳤고 상도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너무 급하지 않니? 아직 2달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호진 오빠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요. 더 늦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요. 서윤이 답했습니다. 상도는 서윤의 말투를 유심히 들었어요. 분명히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결혼 상담소나 드라마에서 들었던 대사처럼요. 결혼식은 어떻게 올리려고? 소박하게 하려고요. 식장은 강남의 작은 홀로 예약했고요. 호진이 덧붙였습니다. 참, 그리고 아빠 신혼집에 대해서 상의 드릴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은 좀 좁아서 상도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집 문제가 나올 거라고 말이죠. 어떤 곳을 생각하고 있는데? 분당이나 수지 쪽 신축 아파트를 보고 있어요. 주변에 학교도 많고 교통도 편리하고요. 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전세금이 꽤 비싸더라고요. 3억 정도는 됐어요. 상도는 서윤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매매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전세금 얘기만 하는 게 의심스러웠어요. 전세면 문제 없지. 아빠가 지원해 줄게. 상도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실망스러운 듯한 눈빛이었죠. 아주 잠깐이었지만 상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뭐 그런 게 아니라. 서윤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설마 매매를 생각하고 있었나? 상도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호진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저희는 전세로 충분해요. 그때 상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직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급한 일이라며 잠깐 나가겠다고 말하고 상도는 자리를 비켰죠. 화장실 근처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아빠가 의심하게 생겼잖아. 호진의 목소리였어요. 미안해. 그냥 전세는 좀 아깝다고 생각했어. 어차피 내 아버지가 지원해 주시는 거면. 서윤아, 아빠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야.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 상도는 화장실 문 뒤에서 들은 대화에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서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상도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앉았어요. 서윤 씨 가족들은 결혼식에 많이 오시나요? 저희 부모님과 몇몇 친척들이 오실 예정이에요. 친구들도 5명 정도 부를 거고요. 친구가 5명밖에 안 되나요? 상도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아, 회사 사람들은 따로 부르지 않으려고요.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들만요. 상도는 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케팅 과장이라면 회사에서의 인맥도 중요할 텐데 동료들을 한 명도 안 부른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상도는 호진을 잠깐 따로 부르려 했지만 서윤이 팔짱을 끼고 있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상도는 미경에게 말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서윤이 말이나 행동이. 왜?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수상해. 그리고 돈 얘기할 때 표정이. 미경은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여자들 다 그럴 수 있어. 시집가는 입장에서 좋은 조건을 바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상도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다음 날 그는 오랜 친구인 김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석은 이전에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폐업한 상태였죠. 태석아, 나 부탁이 하나 있어. 우리 호진이 결혼하는데 서윤이라는 여자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뭘 어떻게 알아봐? 그냥 어디에 사는지, 진짜 회사를 다니는지 그런 거 좀. 태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상도야, 미안한데 그건 좀. 사생활 침해 아니야? 나도 알아. 하지만 정말 걱정이 돼서 그래. 뭔가 수상하거든. 태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조심스럽게 알아보고 연락 줄게. 전화를 끊고 상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모의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상도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호진이 매일 서윤과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결혼 준비에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호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집에 계세요? 응, 왜? 무슨 일이야? 직접 가서 말씀드릴게요. 서윤이도 같이 갈게요. 1시간 후 호진과 서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호진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호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서윤이가 임신했어요.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경은 숟가락을 들다가 그대로 멈춘 채 두 사람을 바라봤고 상도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임신이라고? 상도가 확인하듯 다시 물었습니다. 네, 2주 정도 됐대요.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럼 결혼 전에.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도 조심했는데.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진이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건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저희가 결혼은 하기로 했으니까 미래의 손자가 일찍 오는 거잖아요. 상도는 복잡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적으로는 화가 났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손자가 생긴다는 소식은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려고? 원래 계획대로 다음 달 28일에 하려고요. 그때까지는 배가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서윤이 답했습니다. 그날 밤 상도는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임신 소식이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혹시 일부러 임신을 한 건 아닐까? 결혼을 서두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드니 더욱 불편했습니다.
이틀 후 신혼집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호진이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들렀어요. 아빠, 신혼집 말인데요. 전세로는 좀 걱정이 돼요. 아이가 생기면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네. 지난번에는 전세로 충분하다고 했으면서 서윤이가 걱정하더라고요. 아이 키우려면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상도는 속으로 씁쓸했습니다. 임신이 확정되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드는데? 분당의 새 아파트 보니까 매매가가 15억 정도 해요. 평수는 100평 정도고요. 15억. 상도의 회사 연 매출이 20억 정도였는데 그만한 돈이 한 번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며느리와 손자를 생각하면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알았다. 아빠가 지원해 줄게. 호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아빠. 그 주말 서윤과 호진이 함께 집을 보러 갔습니다. 분당의 신축 아파트 단지였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상도는 서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서윤은 각 집마다 들어가면서 마치 부동산 전문가처럼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여기는 남향이라 좋네요. 베란다도 넓고요. 발코니 확장하면 더 넓어 보일 거예요. 주방이 조금 좁은 것 같긴 한데 식기세척기 공간은 있어요. 서윤의 말투와 행동이 예비 신부보다는 집주인 같았습니다. 마치 이미 자기 집인 양 행동하는 게 상도의 눈에 거슬렸어요. 이 집으로 정하죠. 서윤이 호진에게 말했습니다. 호진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어떠세요? 좋은 것 같은데. 상도가 대답했습니다. 계약을 하는 동안 상도는 서윤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5억이라는 큰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해진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버님. 서윤이 계약을 마치고 나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짐이 좀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원룸이지만 10년 정도 살면서 모은 게 많아서요. 호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이삿짐 센터 아는 곳 있어요? 믿을 만한 곳으로요. 상도는 바로 김태석이 떠올랐습니다. 폐업했지만 예전에는 이삿짐 센터를 운영했던 친구였죠. 친구 중에 그 일했던 사람이 있어. 부탁해 볼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도는 김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석아, 혹시 이사일 도와줄 수 있어? 응? 이삿짐 말이야? 내가 폐업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니야, 그냥 작은 원룸 이사야. 내 경험으로 충분할 것 같아. 그리고 부탁이 하나 더 있어. 상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석에게 서윤을 감시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태석은 상도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상도야, 혹시 이상한 게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지? 아니야, 그냥 이사하는 동안 좀 주의 깊게 봐주면 좋겠어. 알았어. 어차피 시간도 많고 내 부탁이니까 도와줄게. 이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었어요. 그 사이 상도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서윤이 원룸에 살면서 10년치 짐이 많다고 했던 말이 계속 걸렸어요. 원룸에 그렇게 많은 짐이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사 전날 밤 상도는 김태석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태석아, 내일 좀 자세히 봐줘. 어떤 집인지, 이웃들은 뭐라고 하는지.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상도는 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호진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혹시 자신의 걱정이 기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사 당일 상도는 아침 일찍 일어나 김태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미 태석은 출발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 이사하기에는 딱이야. 태석이 말했습니다. 그래, 부탁해. 그리고 태석아,
혹시 이상한 게 있으면. 알았어,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오전 10시, 태석은 서윤의 원룸이 있는 마포구의 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오피스텔 건물이었는데 생각보다 외관이 괜찮았어요. 서윤은 이미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옆에는 친구로 보이는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호진이 아버지 친구시라고 들었어요. 서윤이 인사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이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서윤 옆에 친구가 답했습니다. 별로 많지 않아요. 박스 대여섯 개 정도? 태석은 의아했습니다. 서윤이 10년간 살면서 쌓인 짐이 많다고 했는데 박스 대여섯 개라니?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4층에 도착해서 서윤의 방문을 열자 태석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원룸 안은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냉장고와 세탁기, 침대와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사진이나 장식품도 거의 없었어요. 짐이 생각보다 적네요? 태석이 물었습니다. 아, 필요 없는 건 미리 정리했어요. 이사하면서 새로 살 거니까요. 서윤의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태석은 박스들을 들어보니 무게가 가벼웠습니다. 옷가지나 책 정도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10년간 살았다면 추억의 물건이나 생활용품들이 더 많아야 정상인데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삿짐을 나르는 동안 친구와 계속 속삭이며 대화했어요. 태석은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가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끝나면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이런 일 하기 싫어.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대박이잖아. 분당 신축 아파트라니. 내가 노린 대로 됐어. 친구 박경민의 답변이었습니다. 응, 호진이 아버지가 생각보다 쉽게 넘어갔어. 임신 얘기하자마자 바로 집까지. 태석의 귀가 번뜩였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분명히 수상했어요. 노린 대로 됐다는 표현이 특히 걸렸습니다. 경민아, 그런데 호진이 아버지가 좀 의심스러워 보이더라. 계속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걱정하지 마. 이미 임신까지 했으니 어쩔 수 없어 할 거야. 그냥 결혼까지 잘 버텨. 몇 년 후에 이혼하면 재산 절반은 내 거니까. 태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결혼을 통해 재산을 노린 거였나? 하지만 바로 끼어들기보다는 더 들어보기로 했어요. 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오늘 대화 내용은 녹음하지 마. 호진이 아버지가 탐정까지 고용했다는 말도 있던데. 박경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태석은 이미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놓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상도를 위해 뭔가 특이한 점이 있으면 기록해 두려던 생각이었는데 뜻밖의 대화를 녹음하게 되었어요. 이사가 진행되는 동안 태석은 주의 깊게 두 사람의 대화를 더 들었습니다. 서윤아, 이번이 세 번째지? 이제 좀 끝낼 때 됐지 않아? 박경민이 물었습니다. 응,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 진짜 결혼해서 살 거야. 아무리 그래도 임신까지 했으니. 세 번째? 태석은 더욱 놀랐습니다. 서윤이 이미 두 번이나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쳤다는 뜻일까? 정오가 되자 태석은 이사를 마쳤습니다. 서윤이 교통비를 건네며 인사했어요. 수고하셨어요. 호진이 아버지한테 잘해주셨다고 전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태석은 덤덤하게 답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태석은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상도에게 당장 전화하고 싶었지만 차분하게 정리해서 전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집에 도착한 태석은 녹음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고 중요한 부분을 따로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상도에게 전화했어요. 상도야, 나 태석이야. 오늘 이사 잘 마쳤어. 고생했어. 어떻더라? 별 이상한 점은 없었어? 태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도야,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급한 일이야.
상도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왜? 뭔 일이야? 전화로는 힘들어.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알았어. 7시에 우리 사무실로 와. 전화를 끊고 태석은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사기 결혼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전해야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저녁 7시 상도의 사무실. 태석이 들어가자 상도가 초조한 표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태석은 처음에는 이사 과정의 일반적인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집이 생각보다 담백했다는 것, 짐이 매우 적었다는 것 등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태석이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봐. 정말 충격적이야.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상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노린대로 됐다. 이혼하면 재산 절반, 세 번째라는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상도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30분 정도 되는 녹음을 모두 듣고 나자 상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걱정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이 녹음은 확실하게 한 거야? 응, 내가 직접 녹음했어. 날짜와 시간도 다 기록되어 있어. 상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호진에게 바로 알려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태서가 이 녹음 파일 복사본 좀 만들어줘. 그리고 아무한테도 이 얘기 하지 마. 당연하지. 그런데 호진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상도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결혼식 날까지 기다릴 거야. 증거를 더 확보하고 법적 대응도 준비한 다음에. 그날 밤 상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분했고 동시에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결혼을 절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상도는 이틀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녹음 파일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급한 행동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상도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상도가 녹음 파일과 상황을 설명하며 물었습니다. 경력 20년의 김정수 변호사는 녹음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백한 혼인빙자 사기죠.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증거가 있으니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혼식을 막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증거를 더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녹음 파일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추가 증거가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상도는 변호사와 1시간 넘게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였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서윤의 과거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석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태석아, 서윤이가 세 번째라고 했잖아. 이전 2번이 뭔지 알아볼 수 있겠어? 어떻게? 박경민이라는 서윤 친구 있잖아. 걔를 중심으로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태석은 이틀 동안 박경민의 SNS와 지인들을 통해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박경민은 결혼정보업체에서 일하고 있었고 서윤과는 대학 동기가 아니라 직장 동료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난 3년 동안 서윤이 2번의 약혼을 했다가 파혼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 번은 수원의 중견기업 아들과 또 한 번은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와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약혼 후 복잡한 법적 분쟁을 거쳐 위자료를 받고 헤어졌다고 했어요. 상도는 이 정보를 받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반복하는 사기꾼이었던 거죠. 하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편 호진과 서윤은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호진이 상도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내일 양가 상견례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 되세요? 상도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상견례까지 하려고 한다니. 어디서 하는데?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요. 서윤이 부모님이 정해주셨어요. 알았다. 엄마랑 같이 갈게. 다음 날 오후 상도와 미경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상도는 미경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식당에 도착하자 호진과 서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윤의 부모님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빠, 엄마 오셨어요? 호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서윤이 부모님은 안 오셨나? 조금 늦으신다고 하시네요. 서윤이 답했습니다. 20분 후 서윤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60대 중반으로 보였고 약간 작은 키에 마른 체격이었어요. 어머니는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 씨예요. 서윤의 아버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윤상도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상도는 서윤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이상하게도 서윤과 어머니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색한 사이처럼 보였어요. 서윤이가 어릴 때부터 착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연세대 갈 때 정말 자랑스러웠죠. 서윤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도는 이 말에서 이상함을 느꼈어요. 서윤이 자기 딸의 대학 이야기를 하는데도 표정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서윤 씨는 수원에 계속 살았나요? 상도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대학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어요. 서윤이 답했습니다. 그런데 서윤의 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아니지, 너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원에서. 아빠. 서윤이 급하게 아버지를 제지했습니다. 이 순간 상도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꾸며진 상황이라고요. 서윤과 부모님 사이에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증거였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윤의 아버지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윤 사장님, 저희 딸이 호진 씨와 결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결혼식 비용에 좀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상도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돈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결혼식 비용은 이미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윤이가 임신해서 산후조리원도 좋은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이때 상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폭발하기보다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해 두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이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왜 말이 없었어? 평소답지 않던데. 별거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상도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결혼식까지 사흘 남은 시점에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법률 상담도 받았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날 밤 상도는 태석에게 전화했어요. 태석아, 이번 금요일 결혼식 때 내가 부탁 하나 할게. 뭔데?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내가 현장에 있어줬으면 해. 증인으로도 필요하고. 당연하지.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이제 D-데이까지 사흘. 상도는 마지막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모든 게 명확히 밝혀질 거였어요. 아들은 잠시 상처받겠지만 더 큰 화를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호진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윤과 그녀의 일당이 도망갈 가능성도 있었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와 함께 모든 걸 공개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거든요. 결혼식 당일 아침 파란 하늘이 맑게 개이는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상도의 마음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호텔 안에 위치한 결혼식장은
이미 새벽부터 분주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상도는 일찍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확인했어요. 오전 10시 상도는 웨딩 플래너 이희진 씨와 음향 담당자를 따로 만났습니다. 이들에게는 미리 상황을 설명해 뒀어요. 계획대로 진행되나요? 상도가 확인했습니다. 네, 주례와 사회자 모두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스케줄이 취소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이희진이 답했어요. 음향 쪽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녹음 파일은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끝나면 바로 재생되도록 설정해 놨어요. 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정오가 되자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신랑 측 하객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대부분 서윤 쪽 사람들로 보였는데 모르는 얼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호진의 친구나 회사 동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12시 30분 신부 대기실에서 서윤이 마지막 화장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태양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박경민이 옆에서 부케를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진짜 끝이야. 잘 버티자. 박경민이 속삭였습니다. 응, 이제 거의 다 왔어. 식만 올리면 끝이니까. 같은 시각 신랑 대기실에서 호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도가 들어오자 호진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주례 선생님이랑 사회자가 왜 안 오시지?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데. 아, 그거. 아빠가 다른 사람으로 새로 섭외했어. 상도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걱정하지 마. 더 좋은 분들로 준비했어. 오후 1시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장 안은 신부 측 하객들로 가득 찼지만 신랑 측은 텅 비어 있었어요. 호진은 계속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뭔가 이상한데요. 제 친구들도 안 보이고. 괜찮아. 조금 늦는 것 같아. 실제로는 상도가 호진의 친구들에게 미리 연락해서 오늘 결혼식이 연기됐다고 했어요. 최대한 피해를 줄이려는 배려였습니다. 1시 정각,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왔어요. 하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그런데 신부가 재단에 거의 도착하려는 순간 갑자기 음악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번에 제대로 물었어. 결혼하고 몇 년 안에 이혼하면 절반은 내 거야. 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민아, 그런데 호진이 아버지가 좀 의심스러워 보이더라. 걱정하지 마. 이미 임신까지 했으니 어쩔 수 없어 할 거야.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서윤은 마이크를 찾아 당황스럽게 둘러봤어요. 호진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세 번째지? 이제 좀 끝낼 때 됐지 않아? 응,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 부분이 나오자 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윤이 웨딩드레스를 들고 뛰어나가려 했지만 이미 상도가 미리 배치해둔 태석과 이희진이 출구를 막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은 상도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상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아들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저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속이고 재산을 노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녹음은 일주일 전 이삿짐 센터 직원이 우연히 녹음한 것입니다. 박경민이 서윤에게 다가가 뭐라고 속삭였고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됐어요. 내가 너무 대놓고 하니까. 박경민이 소리쳤습니다. 모든 건 내가 계획한 거잖아. 서윤도 지지 않고 대답했어요.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전문적으로 부유한 남자들에게 접근해 결혼을 미끼로 돈을 받아오던 사기꾼이라는 것, 이번이 세 번째였다는 것, 박경민이 결혼정 보혜사 직원으로서 타겟을 물색해줬다는 것 등이 모두 밝혀졌어요. 호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을 마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임신도 거짓말이지? 호진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답은 명확했어요. 상도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이미 법률 상담을 받았고 혼인빙자 사기와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서윤 씨와 박경민 씨 그리고 공범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이미 식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상도가 미리 신고해둔 상태였죠. 서윤과 박경민은 경찰에 인계되며 식장을 떠났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진은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왜 미리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증거가 필요했고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했어. 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과 허탈감이 앞섰어요. 저는 진짜 사랑했는데. 상도가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아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 결혼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돌아가고 식장에는 가족들만 남았어요. 미경도 이제야 모든 상황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더 큰 혼란을 막으려고 했어. 미안해. 태석이 다가와 상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상도야. 호진이는 운이 좋았어. 너 같은 아버지가 있어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가족들은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진은 자기 방에 들어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상도와 미경은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하다니. 호진이가 상처받은 게 마음 아파. 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결혼식이 엎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도는 매일 법률사무소와 경찰서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서윤과 박경민, 그리고 서윤의 가짜 부모 역할을 했던 배우들까지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서윤은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2번이나 남자들을 속였던 전력이 밝혀지면서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호진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상도는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화요일 오후 상도의 사무실로 변호사 김정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법적 처리 과정에 대한 결과를 전달하러 온 거였어요. 윤 사장님, 일단 형사처벌은 확정입니다. 서윤 씨는 혼인빙자 사기와 기망행위로 3년에서 5년의 실형이 예상되고 박경민 씨도 공범으로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집값으로 지출된 15억 중에서 8억 정도는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윤 씨 명의로 된 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남아있더라고요. 이전에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받았던 돈이 있었는데 아직 대부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상도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물론 돈보다는 아들의 마음이 더 걱정되었지만 경제적 손실이 줄어든다는 것도 위안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호진이 처음으로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표정은 이전보다 담담해 보였어요. 아빠,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미경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아니에요. 아빠가 계속 경고해 주셨는데 제가 듣지 않았어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특히 서윤이 가족 이야기할 때나 과거 얘기를 피할 때요. 상도가 말했습니다. 호진아, 사람을 믿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다만 이번 일을 통해 더 신중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 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태석 삼촌께 정말 감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맞아. 태석이 없었다면 우리도 진실을 알기 어려웠을 거야. 그 주말 상도는 태석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집에서 미경이 직접 요리한 갈비찜과 각종 반찬을 준비했어요. 호진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삼촌, 정말 감사합니다. 삼촌이 아니었다면 제가 엄청난 실수를 했을 거예요. 호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태석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아니야, 나도 우연히 알게 된 거야.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상도가 태석의 술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태석아, 너에게 보답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무슨 말이야? 친구끼리 당연한 일한 건데.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이삿짐 센터 폐업하고 어려움 겪고 있잖아. 내가 엔젤 투자 좀 해줄 테니까 다시 사업을 시작해봐. 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심이야? 당연히 진심이지. 우리 호진이를 구해준 은인인데 이 정도는 당연해. 물론 사업 파트너로 같이 하고 싶어서 하는 제안이기도 하고. 태석은 감동했어요. 상도야, 정말 고마워. 폐업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게다가 내 경험을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예리하더라. 이런 능력이 아까워. 식사를 마치고 세 남자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호진이 말했어요.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변하려고요.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나보고. 상도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 지금은 해외 연수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해외 연수요? 응, 회사에서 미국 프로젝트 있다며? 반년 정도 나가 있으면서 마음도 정리하고 공부도 하면 좋을 것 같아. 호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새로운 환경에서 재충전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달 후, 호진은 미국 실리콘밸리로 출국했습니다. 회사의 공식 파견이었지만 개인적인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공항에서 배웅하면서 상도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와.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아빠, 엄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특히 아빠는 제가 실수하기 전에 막아주셔서. 당연한 일이야. 부모라면 누구나 그랬을 거야. 한편 태석은 상도의 투자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이삿짐 센터가 아니라 이사와 인테리어를 함께 제공하는 토털 서비스 업체였어요. 상도도 경영에 참여하면서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상도와 미경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어요. 여보,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 미경이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 부모의 직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좋은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상도는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태석이 아니었다면. 호진이는 이제 괜찮을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아들 강하잖아. 게다가 이번 일로 더 성숙해질 거야. 두 사람은 느린 걸음으로 공원을 걸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처음 서윤을 만났을 때의 불안감,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의 충격, 결혼식장에서의 혼란. 모든 것이 이제는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기꾼들도 많을까? 미경이 문득 물었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요즘 세상이 복잡해졌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른 부모들과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좋은 생각이야.
다른 가족들도 우리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상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쩌면 결혼 사기 예방 캠페인이나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호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엄마, 미국 도착했어요. 숙소도 좋고 회사 사람들도 친절해요. 걱정 마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특히 아빠의 걱정이 괜한 게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돌아가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상도는 미경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성숙해졌네.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그날 밤 상도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아들의 안전한 메시지, 좋은 친구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가족의 평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호진이 미국으로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상도와 미경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법적 절차도 대부분 마무리되었고 서윤과 박경민은 각각 4년과 3년 반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도가 예상했던 대로 8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태석의 새로운 사업은 순조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와 인테리어 토털 서비스라는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특히 젊은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상도도 주말이면 사업장에 들러 태석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상도의 집에 특별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호진이 미국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아빠, 엄마,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저의 미성숙함도 보게 되었고 아빠의 지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다음 달에 귀국 예정인데 그 전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월 15일 저녁 7시 어려운 일이 있었던 바로 그 결혼식장에서 만나주세요. 태석 삼촌과 희진 누나에게도 연락드렸습니다. 특별한 저녁 자리를 준비했어요. 상도와 미경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기다렸습니다. 호진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드디어 약속 날이 되었습니다. 상도와 미경은 일찍 결혼식장에 도착했어요. 태석과 웨딩 플래너 이희진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식장은 완전히 다르게 꾸며져 있었어요. 웨딩 장식은 모두 없어지고 대신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각 7시 호진이 나타났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달라져 보였어요. 표정이 더 밝아졌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아빠, 엄마, 삼촌, 희진 누나, 바쁜 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진아, 왜 갑자기 이런 자리를? 미경이 물었습니다. 호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세 분 모두 저의 큰 위기 때 도움을 주셨어요. 호진은 준비해온 작은 선물 상자들을 하나씩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께는 이 시계를요. 실리콘밸리에서 직접 고른 스마트워치인데 아빠가 항상 걱정해 주시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직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상도는 감동했어요. 고맙다 아들아.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엄마께는 이 목걸이를요. 어려운 시기에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시고 아빠와 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셨잖아요. 미경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석 삼촌께는 이 액자예요. 삼촌과 함께 시작한 새 사업의 사진입니다. 삼촌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신 것도 축하드려요. 태석이 액자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호진아, 나는 정말 우연해. 아니에요, 삼촌.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큰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이희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희진 누나는 그날 결혼식에서 아빠의 계획을 함께 실행해 주셨죠. 저에겐 정말 큰 도움이었어요. 이 꽃다발은 그때 제대로 전달 못한 신랑의 감사 인사입니다. 모든 선물을 전달한 후 호진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진짜 이유는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예요. 모두가 호진을 주목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내면서 저는 결혼 사기 예방과 관련된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상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간단히 말하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결혼 상대의 과거 기록과 기이력을 검증하는 플랫폼이에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면서 말이죠. 동시에 결혼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법률 지원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태석이 흥미롭게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데?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커플이 상호 동의하에 플랫폼에 가입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과거의 결혼 기록, 법적 분쟁 기록, 신용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요.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전문 상담사와 변호사가 개입하여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희진도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요즘 결혼 사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이 플랫폼은 단순히 사기 예방만이 아니라 건전한 결혼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도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호진아,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하지만 창업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저도 알아요, 아빠.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물론 투자를 부탁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경험담과 조언, 그리고 정신적 지지가 필요해요. 호진은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기술 개발은 거의 완료했고 몇몇 투자자들의 관심도 받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미경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히 응원할게. 내가 어려운 경험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꾸려 한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태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진아, 내 경험도 도움이 될 거야. 이삿짐 센터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 특히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상도는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보다가 말했어요. 호진아,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기술적인 부분도 탄탄하고 사회적 의미도 크고 아빠가 적극 지원할게. 호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아빠도 함께 해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내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모습을 보니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 그날 저녁은 축하와 격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봄의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상도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호진아, 이번 일을 통해 너는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내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거야. 아빠, 그때 아빠의 직감이 없었다면, 그리고 태석 삼촌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는지야. 미경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호진아, 집에 가서 축하주 한잔 해야지. 태석과 이희진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상도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호진의 스타트업 결혼의 신호등이 정식 런칭되었습니다. 상도는 회사의 고문으로 참여하고 태석은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자문위원이 되었어요. 이희진도 마케팅 부문에 합류했습니다. 첫 해 만에 수천 커플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실제로 여러 건의 결혼 사기를 예방하는 데 성공했어요. 호진의 이야기는 언론에서도 주목받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청년 CEO라는 타이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1년 후 상도는 다시 그 결혼식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호진의 스타트업 첫 번째 기업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호진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년 전 바로 이 장소에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친구의 도움 덕분에 그 위기는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어요. 상도는 무대 아래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경이 옆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호진이 정말 멋지게 자랐네. 응, 부모의 직감도 중요하지만 결국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태석도 행사장 한 구석에서 뿌듯한 표정으로 호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연히 알게 된 진실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호진의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직접 상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의 걱정이 괜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정말 깨달았어요. 상도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호진아,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더 강해진 모습이 자랑스러워. 이제 정말 독립된 어른이 된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조언 부탁드려요, 아빠. 물론이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평생 가니까. 그날 저녁 상도는 집에 돌아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때로는 부모의 직감이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친구의 소중함, 무엇보다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자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습니다. 미경이 다가와 말했어요. 뭘 그렇게 생각해? 그냥 우리 호진이를 구한 건 정말 몇십 년 된 친구의 우연한 귀띔이었고 내 직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의 걱정은 정말 괜한 게 아니었어. 맞아. 그리고 호진이가 그 경험을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승화시킨 것도 자랑스러워. 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태석과 함께 새로운 사업 회의가 있고 호진의 스타트업도 계속 성장할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더욱 단단한 믿음과 희망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윤상도의 이야기는 아들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부모의 우려가 자녀를 지킬 수 있고 진정한 우정은 가장 어려운 순간의 빛을 발한다는 교훈을 남기며 말이죠.